네, 안녕하세요. 대북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 사회를 맡은 한국일보 외교안보팀 정승임 기자입니다. 네, 올해만 30차례 가까이 미사일 도발에 나섰던 북한이 지난 2일에는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측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 사전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인 10시 50분에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환경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길이 열리면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북 정책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 남한으로 이제 망명하신 탈북 외교관으로 유명하신데요. 북한에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등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이십니다. 아마 현재 한국에서 북한 체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개건 교수를 지내셨고요. 역시 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 중이십니다. 두 분 다 현재 국회 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 중이신데요. 덕분에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40분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의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태용호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은 지금 크게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미국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느냐 이건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이 핵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비핵화 요구를 들고 있으니 이미 북한은 핵 보유라는 루비콘 강을 건넜으니 이제는 제발 비핵화 요구를 내리고 핵 구축 회담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확장 억제력 강화에 지금 힘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첫째, 확장 억제력이라는 건 아직 실행해 본 적도 없는 하나의 컨셉에 불과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여기에 북절 북한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와 주변 사국에게 이제 주고 싶은 메시지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한반도와 중국 정세가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시진핑의 3선 연임을 전후해서 시진핑의 체면을 보아서 김정은이 적어도 이 기간만은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단히 이제 주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 국제 공동체나 주변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가 무슨 시진핑이 3선 연임을 한다고는, 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표를 맞추어서 북한이 군사적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자체의 무기 개발의 필요성이 주어진다면 어느 때든 필요한 시간에 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고수료항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독자적인 국가이고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이런 독자적인 이미지, 자주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야 향후 미국과 또 남북관계, 또 주변 사강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런 군사적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야 할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김정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도발 의도가 이제 비핵화를 넘어서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사국에게 보내는 메시지 차원에서 뭐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홍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태영호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는데요. 좀 덧붙이자면은 이제 지난 몇 년간은 북한이 대체로 좀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고 이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외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 항복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절대 자기네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협상파, 온건파들은 입지가 사라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들만 지금 남았다고 볼 수 있고, 그 강경파들은 우리가 굴복하기는커녕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다 하는 힘을 보여줘야만 이 미국에서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저는 보고요. 뭐 서방 세계에서는 북한이 경제가 나쁜데 무슨 돈으로 저런 미사일 실험을 하느냐, 뭐 한 7천억 이상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무슨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악화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대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최근에 이 중국에 계신 북한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봤을 때도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쓸 돈의 15분의 1, 20분의 1이면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무슨 물건이든 만들 때 안전이라든가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용으로 만든다면은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것이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방위 산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품이 있지만, 북한은 순전히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당연히 싸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들일 돈은 훨씬 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전자부품도 우리는 군사용으로 따로 비싸게 사서 거기다 붙여야 되지만, 북한은 심지어 중고 전자제품에서 부품 뜯어다가 하나 써야 될 거 3개, 4개 엮어가지고 쓰기도 하니까 북한에게 드는 비용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미사일을 많이 쏘는가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때마다 나오는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한 9.19 군사 합의가 아직도 유효한가? 뭐 일각에서는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섣부른 파기가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9.19 군사 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북한 측에서 위험선을 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쪽에서 파기한단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상 국가가 아니다, 뭐 불량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 중견 국가라고 할 수 있고, 경제력이 세계 10위,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같은 수준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일부 어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바로 파기한다면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그쪽에서 어기면 파기하고 정전협정도 어기면 파기하고 전시 상태로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이 조금 문제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점잖게 타이르면서 군사 합의를 지키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 성급하게 파기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적정선을 넘긴 했지만 아직 파기하기는 이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저는 9.19 군사합의가 법률적으로나 또 그 정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일반적인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법률로 핵으로 한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걸 법제화했습니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우리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를 받지를 못했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에서도 법률적으로 이거는 비준되지 않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법률적으로 이제는 핵을 사용하겠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제가 날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건설해 놓고 이 완충지대를 넘어서는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하지 말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울릉도 앞바다에도 쐈고, 물론 아직 논란은 있지만은 울릉도 앞바다에도 쐈다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게 실천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군사합의를 깨버렸다고 공식 선언한 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방금 이제 김영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는 뭐냐, 바로 우리가 먼저 북한이 이러이러한 도발 행위를 걸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다라고 선언하게 만들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 이런 함정에는 저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바로 지금처럼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어기고 우리 측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면 이번에 정부가 한 것처럼 거기에 또 딱 맞는 비례 대응을 계속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9.19 군사합의가 법률적, 실존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지만 아까 그 김 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북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리 우리가 파기하는 거는 안 된다. 예, 선언은 하면 안 된다. 네, 파기 선언은 안 된다. 네, 두 분이 좀 다른 듯하면서 또 같은 부분이 좀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면 단계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것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핵 개방 3천과 닮았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먼저 그 태영호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 체제를 잘 아시는 만큼 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제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대목이 궁금하고요. 예,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평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방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비핵 개방 3천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때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노리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인 주한미군이라든가
한미 연합 공동 훈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딜을 해보자는 건데, 비핵 개방 3천은 돈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견제에서는 이렇게 이거 주소를 잘못 맞춰도 왜 이렇게 맞추느냐, 이렇게 돼서 대단히 이제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성민수 장관님께서 그 전 세션에서 비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별로 실천적 또 그런 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담대한 구상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 개방 3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차이가 뭐냐,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이걸 어느 단계에서 하겠느냐, 이 시점 문제입니다. 시점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만 하면, 말하자면 비핵화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담대하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는 미북 관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는 미국이 할 일이고 한국은 한 발 거기서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엔드 스테이트에 가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 비핵화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관계 정상화를 하자.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딱 엔드 스테이트에 가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 도중 단계에서 아니면 지요 시작 단계에서라도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좀 유연성 있게 다루도록 한국이 자기 할 역할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로 대단히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내오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권영세 장관과 또 우리 대통령도 이 담대한 구상에는 지어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군사 안보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다. 단 이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 꺼내는 것이 시기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이런 군사 정치적인 우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희가 믿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이건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좀 진해하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끊임없이 테이블에 놓고 저는 논의해서 적어도 김정은의 마음이 여기에 쏠리도록 하는 이런 제스처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핵 개방 3천과는 경제적 보상의 시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군사안보 측면 접근법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달리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제 뭐 자제시다 보니까 저희가 햇볕 정책과 좀 같이 설명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DJ 정부의 햇볕 정책과 비교할 때 좀 어떤 점에서 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비핵 개방 3천과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북한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태영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또 여당 소속이시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그 선언이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담대하다 이 얘기만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나중에 부연 설명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조건부의 제재 해제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일부 장관께 얘기를 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신 것 같다. 그 두 가지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인데 미국이 언제 한국 정부에게 그 카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제 보장, 자기네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북한이 지금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그들은 동유럽에서 본 것처럼 자기들의 권력이 사라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건 이기적인 동물 아닙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자 나라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체제를 흔들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 발전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지난 30년간 그런 식의 제안은 한국이나 미국 얼마든지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지금처럼 악화된 것이죠. 그리고 햇볕 정책과 차이가 무엇이냐? 햇볕 정책은 먼저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전부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책에, 햇볕 정책에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서 한국이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주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됐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6.15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동의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미국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 몰라도 미국도 한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는 다 사이가 나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아까 김 의원님께서 꿈보다 해몽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태 의원님 뭐 예, 물론 네. 제가 그 담대한 구상과 햇볕 정책의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기 전에 나온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운신의 폭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 대북 제재도 지금처럼 대북 제재처럼 촘촘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유엔에서 크게 11차례의 대북 제재라는 엄연한 제재의 틀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또 그 전에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젠 북한의 핵 보유국의 실정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 수단, 운신의 폭이 대단히 좁아졌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서와 김대중 정부 때를 비교해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정책 측면에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측면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국제 공조 시스템이 대단히 강화됐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국제 공조 시스템에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햇볕 정책과 다른 점을 아까 좀 서로 두 분께서 비교해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께서는 이게 햇볕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등과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지지를 얻고 주도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셨고요. 태 의원님께서는 햇볕 정책은 핵 보유 선언 이전에 이뤄진 거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네, 아까 그 태 의원님께서 국제 공조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엊그제 발리에서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나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태영호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그런 위기 상황, 또 유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나 규탄 결의를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는 좀 스텝이 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대북 제재에서 우리가 논해야 될 문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우리가 중점으로 논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상징성 문제를 논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효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면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할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라는 이 큰 틀거리가 맥이 빠지게 되고 이것이 점차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실효성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 문제를 저는 중시해야 된다. 설사 러시아나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끊임없이 유엔 안보리 성원국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중국이 그런 대북 제재 틈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전반적인 유엔 틀거리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 상징성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그 어떤 수를 써도 핵 보유국 지위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여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지난 2년 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 제대로 그 북한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스스로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가혹한 제재를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수출이 몇 분의 1로 줄여버렸고, 지금 물동량도 중국과 유일하게 이제 물건이 오가는데 물동량도 뭐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게 줄어서 도저히 저런 상황에서 견딜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도 고난의 행군 때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지금 다들 보셨다시피 이 무력 도발은 옛날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쿠바를 60년을 제재를 했고 이란을 40년 제재했지만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협상이든 간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써야지, 계속 채찍만 보여주고 당근은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이제 유엔에서 더 이상 강한 제재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재는 고사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조차도 이제 채택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다, 그 말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태현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처럼. 네.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실효성 문제만 계속 따지면 우리 자체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언급했처럼 대북 제재 문제는 실효적 측면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문제가 매우 강하다. 왜? 모든 대북 제재 결의의 전제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핵이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모든 대북 제재의 전제 조건인 북한 비핵화, 바로 이 논거가 약해지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아니라 상징성 측면에 방점을 둬야 하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저는 유엔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계속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은 이제 쿠바와 이란 사례를 보면 무조건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아까 태 의원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두 분이 입장과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지만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켜야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이 아직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희망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을 예로 들면서 이제 그런 반전이 가능할 수 있게 뭐 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과 앞으로 전망, 2018년처럼 이게 반전이 가능할지, 그런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을 태영호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항상 희망과 기대, 꿈을 가지고 저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세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두 손 중 어느 한 손만 너무 강하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북 정책은 두 손 중에 어느 한 손만 쓰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두 손 다 쓰고 싶은데 북한에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손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북한의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주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거면 다 들어주겠다고 공식 시정연설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권영세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도 인도적 협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인영 장관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을 쏴도 평화는 외쳐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이 논란이 돼서 보수층으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당인 보수당이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쏴도 인도적 협력은 한다. 그래서 저는요, 윤석열 정부도 대북 정책에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하나는 군사 정치 정세에 관계없이 남북 대화와 또 북한에 대한 식량 보건,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호응이 있든 없든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저는 보여야 된다, 이게 생각하고, 두 번째 트랙은 바로 우리 안보 정책을 새롭게 저는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지난 대한민국의 대북 관계 역사를 뒤돌아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위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존재해 왔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보지 않으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냉철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핵 위협, 북한의 도발은 계속 있었습니다. 단 이 점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정책 중심이 옮겨졌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북한 위협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방점이 돌려졌는지, 이 점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저는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지금은요, 물론 북한의 끊임없는 대화와 인도적 협력의 손길은 내밀어야 하지만은 두 번째 측면, 과연 현실화되고 더욱 증개되는 북한 핵 위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저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위협이 존재할 때는 직접적인 억제력과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또 이미 순간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직접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억지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대하고 있냐?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우리의 직접 억지력, 결국은 독자적 군사력 측면을 강화하게 하는데 더 힘을 돌리고 이거 불비한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령 실례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삼축 체제입니다. 그런데 삼축 체제에서 첫 단계인 킬체인인데, 이 킬체인이라는 건 사전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실천적으로는 대단히 힘듭니다. 왜? 아니, 북한이 기만인지 실적으로 핵을 쓰려고 하는지,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정찰 자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다 미국이나 일본에 우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많은 관심을 돌려야 된다. 저는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안보 개념에서는 핵전쟁을 막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억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핵보유국들 사이의 상호 확정 파기라고 지금 정립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어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만일 그것이 러시아 미사일이라면 나토의 집단적 방위권으로서 미국이 또 나토 성공들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응징을 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토도 집단적인 응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중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우로 돌아봅시다. 북한이 얼마 전에 일본 상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970도 각도로. 한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 한국 너머로 해서 제주도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라고 할 때 한미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북한의 핵을 보유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도 한시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된다는 선언을 하고, 국제 공동체를 대한민국의 한시적 핵 보유에 대한 처지와 지위를 인정시키고 우리도 한시적 핵 보유를 한 다음 남북 간의 첫 단계에서는 핵 감축 협상을 진행해서 핵 위협을 낮추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남북 간의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좀 이런 직접 억지력 확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호응이 있건 없건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지만 이제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국보다는 우리의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한시적 핵 보유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김홍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시적 핵보유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누구한테 물어봐도 핵보유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는 핵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국방부, 외교부에 그런 걸 따지시지 않는지 궁금하고, 그분들이 이 한반도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을 많이 가시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핵보유를 용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틈도 주지 않는데 왜 미국 정부에 가서 그런 걸 따지시지 않는지, 미국을 설득해야만 핵보유가 가능한데 그게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서 핵보유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최근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NPT 탈퇴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량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는 것인데, IAEA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해 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불량 국가로 전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대화의 남북 관계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이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북한도 뭐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7년, 18년에 이렇게 상황이 180도 반전됐듯이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4.27 정상회담 같은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이 예전보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고, 이 미국도 일본이 나서면 부담이 좀 덜합니다. 대리인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금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유엔에서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험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아베 총리를 의식해서 이 북한과의 납치자 문제 협상을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홀가분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물밑 접촉을 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고, 북한을 좀 관리하는 일을 미국을 대신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고 한국을 배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경꾼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금 덧붙여서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 일본과 미국이 얘기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을 해가지고 안보상으로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해서 우리 안보 부담을 높이고 안보 비용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외교부에서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럼 완성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한 건가 궁금해가지고 외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받은 내용이 딱 2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괄 안보 협력 확대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진 북한 하나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까지 우리가 개입할 여력이 있는가? 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가 더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무조건 미국과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따라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과연 외교적으로 현명한 결정인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강한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는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은 레토릭은 강하게 하다가도 실제 자기네들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또 타협을 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강한 발언을 하고 먼저 앞서서 뛰어나갔다가 이 대결하던 다른 강대국들이 뒷전에서 합의를 해서 적당히 절충을 해버리면 우리만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무모한 이 외교 안보 정책은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다 보니 예정된 시간을 넘기게 됐는데요. 네, 지금 빠른 종료를 부탁한다는 네, 와서요. 어떻게 하나요? 네. 한 말씀. 예, 이제 방금 그 김은걸 의원께서 여당 의원들은 왜 이런 문제를 미국이나 또 정부 측에 제기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이고 국민의힘 북핵 대응 특위위원입니다. 계속 북핵 대응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을 때마다 저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우리 정부 부처들을 향해서 한시적 핵무장에 대한 걸 끊임없이 제가 제기했고요. 한국에서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차버트 의원과 같이 이런 컨셉에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이미 이제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핵보유국으로 엄연히 되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현상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이미 새로운 핵보유국이 출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미국이 동북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미 국회 내에서도 차버트 의원 같은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한시적 핵보유국 주장, 그것이 과연 엔디 스테이트로 핵보유국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여부를 떠나서 그런 주장을 해야 중국에게 압력이 되고 중국도 다시 한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자기의 시각과 정책을 달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한 30여 년 동안 해보고 실패한 북핵 비핵화 협상,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답습한다면 향후 40년 이후 한 세대가 바뀐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안보 환경은요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격차가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해서 재래식 군사력만을 비교한다면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북한 핵무기를 이어놓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요 지금 이 격차는 2배 이상 납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는 곳에서 군사력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지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을 깨버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네. 방금 이자 한마디만 더 하고요. 방금 이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언급한 인태 전략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으로서 이게 그러면 미국의 인태 전략을 그대로 옮겨다 베낀 한국판 인태 전략이냐? 이건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서 이 전략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안태 인태 전략의 기본 베이스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가치관에 기초해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과의 외교, 경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이번 인태 전략에서의 핵심은 아세아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모든 나라들의 편중 없이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미국의 인태 전략의 판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났는데 다음에 또 저희가 두 분을 다음에 저희가 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된 시간보다 지금 10분 이상이 흘러서요. 저희가 다음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